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이드리안 킴 지음, 기파랑에서 출판한 집이 언제나 이긴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쉴 새 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긴커녕 국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을 뿐인데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고 하고 정책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십 년째 내 집에 살아온 은퇴자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계 최고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실패의 결과는 오로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저자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민낯. 집이 언제나 이긴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다. 서울에서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식의 선동은 그만 봤으면 한다. 한국 정도 되는 국가들의 글로벌 도시 중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이 몇 년간 모은 돈으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도시는 없다. 자기 자본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겐 그 값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레버리지를 끼고 좋은 집을 사게 해주고 자기 몫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대출 주택 매수 활성화가 올바른 주거 복지 대책이다. 이런 면에서 과거 보수 정부 몇 년간의 대출 한도 확대, 거래 활성화 대책은 글로벌 관점에서 매우 옳은 방향이었다. 청년을 위한 최선의 경제정의는 주택담보대출 LTV 95%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집은 빚을 내서 사는 것이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로 측정되는 개인의 상환 여력이 있다면 20-30년 만기 분할 상환 모기지로 집값의 80에서 110%까지 빌려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대출을 집값의 40%에서 틀어막고 특정 가격대를 초과하면 20%에서 심지어 대출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며 화폐 금융시장을 부정하는 반상식적 독재 행위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았든지 사업이나 재테크로 특출난 성공을 거둔 귀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집값의 60에서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겠나. 물려받은 것 없고 증여받은 것 없어도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증명 가능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목돈 없이도 집값의 8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출금을 20-30년 분할 상환하며 자기 집을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세계의 거의 모든 상식적인 국가들에서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의 LTV는 90에서 105%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부대 비용까지 내라고 집값의 106%를 빌려주다가 좀 강화했다는 게 101%다. 보수적이라는 독일도 80%다. 한마디로 상환 능력만 충분하면 집값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말이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런던조차 집값의 5%만 있으면 95%까지 대출을 당길 수 있다. 이게 아무리 흙수저라도 자기가 노력해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그에 걸맞는 집을 구입해 세금 내며 오너십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상식적인 민주사회의 제도다.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집값의 40%만 빌려주겠다고 강제하며 목돈으로 집값의 60%를 가져오지 못하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OECD에 한국밖에 없다. 주거비는 의, 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이 누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그 돈을 매월 월세로 지불해 비용화하느냐, 모기지로 집을 사서 원리금 상환해가며 자산화하느냐, 그 선택권을 목돈 없는 젊은이라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집을 사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면 지자체가 그 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참여할 유인도 생기고, 그게 풀뿌리 지방자치는 물론 지역구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의회 정치의 동기부여도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높이면 가계대출이 늘고 은행이 부실해진다고. 당장 기업 운전자금과 시설투자 여신부터 끊어라. 한국의 은행들 중 외환위기 때 기업 여신으로 망한 은행은 많아도 주택담보대출로 망한 은행은 없고, 주택담보대출이 그 수준으로 부실화된 적도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소액으로 다수의 차주에게 분산되며 담보 물건도 확실하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출 중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대출이며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출이다. DTI, 소득 대비 대출 비율 60% 이내에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소득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95% 정도는 적용해 얼마든지 돈을 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상환 능력만 있으면 집값의 95%를 빌려서 사게 해주는 게 진정한 자기 노력을 인정하는 기회 공정의 사회다. 서민층 출신으로 자산이 없어도 노력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 월 수입이 1,000만 원쯤 된다면 자기 능력에 맞게 초기 자금 5천만 원에 9억 5천만 원을 빌려 25년 모기지로 월 500만 원씩 갚으며 10억짜리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회의 사다리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찬 게 문정권이다. 한마디로 금수저 은수저라 부모가 일시금으로 60%를 대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집 살 꿈은 꾸지 말라는 얘기다. 근본이 흙수저면 아무리 좋은 대학 졸업해 좋은 직장을 잡은 청년이라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억대 연봉자라도 집은 월세 전세만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지극히 옳으며 바른 정책의 길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성과를 낸 이에겐 길이 열리는 게 공정사회다. 태생적 금수저가 아니곤 돈도 못 빌리게 해서 연봉이 얼마라도 목돈 없으면 자기 능력보다 한참 떨어지는 집에 살게 하거나 전 월세 외엔 선택지가 없게 하는 행태야말로 수구적 신분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다. 정권이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니 다른 나라들에선 안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을 풀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못 짓게 공급을 틀어막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선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서울 요지의 도시 재생 정비 사업은 인허가권 남용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그 사업성을 멸절시켜 막아놓고
정권과 LH의 이득에만 부합하는 외곽 신도시만 지어대는 식으로 관이 시장을 교란하니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이 없고 공급이 넘쳐나는 곳엔 수요가 없다. 정부가 시장을 부정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세계 1위 부동산세 약탈 국가.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방위에 걸쳐 각 부문별로 세계 최고 세율만 떼어다가 짜깁기 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누더기 세법 계약을 한 결과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압도적 세계 1위를 마크하는 가렴주구 국가가 됐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보유세로 1에서 1.5% 정도를 부과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보유세의 지방세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철저하게 납세자 지역의 교육, 사회 간접 자본에 쓰인다. 한국처럼 특정 지역과 주택 채 수 등을 이유로 6%까지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지역에 쓰여야 할 돈을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가서 중앙 권력 집단이 멋대로 쓰지도 못한다. 또한 미국에선 보유세 낸 만큼 납세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보유세 납세액을 납세자의 연말정산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하니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더 떨어진다. 그뿐인가 미실현 평가 이익에 대한 국가의 임의 과세라는 부당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원가에 매년 감정평가한 금액만큼을 업하는데 그 상승률이 연 2%를 넘지 못한다. 한국처럼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보유세 8천 내고 소득세 2천 내서 계좌 전액을 탕진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연봉에서 보유세 낸 만큼은 소득에서 차감해 주니까 보유세를 낸 만큼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게 미국이다. 세금을 낸 만큼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은 소득에서 빼주는 건 당연한 거다. 물론 한국처럼 공시가격을 권력 임의로 폭등시키고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만에 10배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연간 300% 보유세 폭증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선 저가주택이든 고가주택이든 집이 한 채이든 100채이든 보유세를 같은 기준의 세율로 내며 한국처럼 6억짜리 주택에 보유세 60만 원을 때리면서 30억짜리 주택에 보유세 4,500만 원을 때리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자행하지도 않는다. 집값은 5배인데 세 부담은 75배가 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것도 그나마 1주택자 기준이고 2주택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2에서 6%까지 치솟으니 단위 금액당 수백 배 담세차가 발생한다. 한국은 조정지역이라는 것을 권력이 임의로 정해놓고 취득세를 2주택은 8.8%, 3주택은 13.2%를 때리고 양도세를 2주택은 최대 70%, 3주택은 80%대까지 부과하는데 미국에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과가 없으며 일반 과세율도 한국처럼 45%까지 치솟지 않는다. 거래세가 무거우면 보유세, 양도세가 가볍고 보유세가 무거우면 거래세, 양도세가 가벼우며 양도세가 무거우면 거래세, 보유세가 가벼운 것이 글로벌한 조세 철학의 이치다. 한국을 뺀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다.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예산 한계가 있으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에게
유인책을 제시하고 국가 예산이 들지 않게 자력으로 집을 장만하는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지원해 자가 보유를 장려하며 세금이라는 권력의 임의 침탈을 최소화하는 조세제도의 균형과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철학이다. 주택을 구입, 보유, 처분하는 전 과정에 있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현행 세계 최고액이며 최악이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된다. 보유세를 국세인 종부세로 국가가 거둬가는 것도 부당하다. 부동산 보유세의 글로벌 기준은 그 지역에서 쓰는 지방세다. 선진국들에서 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은 거래세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낸 보유세가 지역에 쓰여 결국 자신에게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의회 정치도 바로 이렇게 조세의 징수와 활용처가 괴리되지 않기에 가능하다. 국가가 보유세를 국세로 거둬다가 대북 퍼주기 같은 데 쓰는 것은 더더욱 몰상식한 일이다. 부의 재분배, 그것은 국세 수입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로 할 일이지. 지방세이며 수혜자 부담이 원칙인 부동산 보유세 뜯어서 할 일이 아니다. 기형적 종부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만을 운영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세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전횡을 하지 못하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들의 목도 지켜져야 한다. 보유 자산의 시장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마구잡이 증세를 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며 야만이다.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취득 원가 기준으로 매기고 매년 인상에 최대한 낮은 상한선이 있으며 보유세를 낸 만큼은 만지지도 못한 소득이니 연말정산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집이 두세 채라고 해서 세율을 폭등시켜 가족 해체를 조장하지도 않는다. 1주택자든 몇 주택자든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무거운 한국식 취득세에 더해 거주주택의 양도세까지 매기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땐 그만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가든지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다. 무거운 거래세는 단계별로 분수에 맞게 집을 넓히거나 입지를 올려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최대한 비싸고 좋은 집을 사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다. 미실현 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도 문제다. 평가 차익으로 평소에 보유세를 많이 냈으면 그 차익을 실현할 때의 양도세는 안 거둬야 하지 않나? 왜 이익은 한 번인데 세금은 중복해 거두나? 미리 거두어 두는 거라면 집값이 내리면 과거의 시세 상승만큼 낸 보유세는 다시 돌려주는 건가? 당장 보유세 낸 만큼은 소득세 공제도 안 해주지 않나? 선진국에선 왜 미실현 차익에 대해 한국처럼 징벌적 중복 과세 폭탄을 안 때리는지 이쯤이면 알 수 있지 않나? 조세엔 원칙과 형평,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일주택자의 세부담 가중은 없다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실제 납세자들의 경험은 이것을 간단히 부정한다. 강남구의 평범한 중형 아파트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문정부 5년간 2017년 252만 원에서 2021년 1192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에 구매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거주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4년 만에 세금이 5배가 됐다. 멀쩡히 자기 집에 살면서
2021년에는 월세로 매달 102만 원씩을 납부하는 꼴이다. 2025년이면 보유세는 2,584만 원까지 증가, 월 215만 원이 국가 권력의 포켓으로 들어간다. 이러니 소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되고 기부 따위 할 여력들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집에 사는 은퇴자가 가렴주고 증세 주거비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내몰리든지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나라가 됐다. 이쯤에서 2020년 여름 직보다 집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를 돌아보자. 집을 지키고 청와대를 때려치우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가 보유한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의 당시 시세는 19억 9천만 원이었다. 이 가격보다 2억 원을 덧붙인 22억 원의 매물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두들겨 맞고 아내가 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가 갑자기 매물을 철회하고 곧바로 사직서를 던졌다. 그깟 2억 원 차익 더 받으려고 청와대 수석이라는 권부 핵심 보직까지 던져야 했을까 의아해한 사람들이 여럿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알짜 2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001년 4억 3천만 원에 분양받은 집을 2020년에 22억 원쯤에 던지면 그래도 꽤 남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보면 집을 지키고 직을 던지는 게 맞다는 결론이 바로 나온다. 문정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려 52%로 중과해 놓았기 때문이다. 갤러리아 팰리스를 22억 원에 팔면 차익 17억 7천만 원 중 무려 9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면 수중에 남는 돈은 12억 4천만 원이 전부다. 문정부가 그나마 2021년 6월까지 집을 내놓을 기회를 주겠다며 그 전까지 팔면 덜 때리겠다고 가짜는 생색을 낸 수준이 이 정도다. 2021년 6월부터는 세율이 62%로 증가해 낼 세금은 11억 6천으로 2억 원이나 증가하고 손에 남는 돈은 10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왕창 내고도 당장 팔면 8억, 1년 뒤 팔면 그래도 6억이 남으니 돈 번 거 아니냐고.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의 마인드를 탑재하는 것이 좋다. 돈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거든 땅에 묻으라는 게 부자의 마인드다. 우량 부동산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에셋 파킹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컬렉션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직업이든 주식이든 그런 것은 수단이고 그걸로 번 돈을 저장하는 최종 목적지는 부동산이다. 당장 청와대직을 유지하려고 갤러리아 팰리스를 팔고 쥔 현금으로 훗날 다시 집을 살 때는 판값에 고스란히 다시 되산다고 해도 22억 원에 문정권이 매겨놓은 8.8%의 조정지역 2주택 중과 취득세까지 더해 24억 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 즉 동급의 집을 다시 사려면 당장 팔면 12억 원을 더, 1년 뒤 팔면 14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잠실 대형을 팔고 손에 떨어지는 돈 10억에서 12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2주택 취득세 8.8%까지 감안하면 강북으로 건너가서 찾아야 하는데 이 돈으론 마포, 성동, 신축도 어렵고 서대문, 동대문, 영등포, 신축 소형 아파트나 간신히 두드려 볼 수 있다. 입지도 하락하고 면적은 반토막이 되는 드라마틱한 다운그레이드 스토리다.
22억 원짜리 집을 던져서 현금 10억에서 12억 원을 손에 남기느니 그냥 문정권이 또 사정없이 올려놓은 증여 취득세율 13.2%를 부담하고서라도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일가는 10억 원이 아닌 증여 과정 세금만 부담하면서 강남 잠실 모두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된다. 패밀리 레거시를 만들려면 자산을 지켜야 한다.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매겨놓은 문 정권식 약탈적 벌금형 조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체제다.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으며 이건 오래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는 걸 민정수석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은 10억 원을 날려먹고 청와대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산을 보전하고 청와대를 때려치우느냐인데 이쯤 되면 당연히 청와대를 때려치우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부자를 세금으로 때리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세금으로 때릴수록 쭉정이들만 던지려 들지. 알짜는 그대로 들고 버티기 모드로 간다. 좋은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싶거든 반대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서 그 집을 팔고 나온 돈으로 언제든지 그만한 집을 또다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코트를 벗기는 건 햇볕이지 강풍이 아니다. 정책의 배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일반 분양 수익성을 떨어뜨리면 조합이 할 일은 하나다. 그냥 조합원들 안에서 평형을 넓히든가 두 채씩 가져가서 해결하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안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야기고 다른 곳들은 사업 진행 자체를 중단하니 서울 시내 공급이 늘 리가 없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은 무시하고 실수요자 자금만 묶어댄다. 세계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0에서 40%의 무식한 대출 규제, 주택 구매자 세무조사 협박, 자금 출처와 매도 대금 용처에 대한 월권적 개인권 침해 조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공급 멸절, 서울 웬만한 인기지역 2주택부터 세계 최고율 징벌적 보유세를 매겨놓고 양도세도 최고 79.2%까지 매겨 퇴로를 차단하니 시장 매물 멸종, 유주택자에게 세금 폭탄 던져 무주택자를 선동하는 표 장사 등 그렇게 문정권 집권 4년 만에 서울 집값은 어느 정권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급격한 속도로 뛰어올랐다. 독재 정권은 시장 참여자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의 의지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시장 무시 발상에서 기획된 데다가 유주택자 적폐몰이, 무주택자 표장사라는 오염된 편가르기 발상까지 더해진 모든 정책은 실패하고 국민을 더 빈곤하게 만들며 시장에 필요한 공급을 멸절시켜 가격을 폭등시킬 뿐이다. 지금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사례가 그랬다. 원래 조세는 아쉽지 않은 자로부터 아쉬운 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아쉽지 않은 사람은 배짱 호가를 부르면 그만이고 아쉬운 사람이 그것 따라서 자신의 매수 매도 호가를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분양권 거래를 막아두니 거래 가능한 분양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나마 그 물량들도 미등기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프리미엄 1억 원을 받아봐야 매도자가 손에 쥐는 건 5천만 원이 전부다. 그런데 매도자는 적어도 1억 원은 손에 쥐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냥 프리미엄 2억을 부르면 된다. 매물이 희소한 수요 초과 시장에선 2억 원 프리미엄도 수요자가 매수를 한다. 그걸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땐 2억 5천을 부른다. 이것도 거래가 체결되면 그 다음엔 3억, 그러다가 4억, 5억, 인기 지역들 분양권 프리미엄은 그 이상도 순식간이다. 1주택이라도 9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은 과세 대상이다. 10억에 산 집을 18억에 팔면 양도차익 8억이 남지만 매도가 중 9억 초과 비율 50%에 해당하는 4억에 대해선 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 1억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8억을 주려면 18억이 아니라 19억에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니 호가를 더 높여 부른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했으니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4에서 8년간 소유주택들을 임대용 주택으로 묶어버렸다. 임대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향후 양도세도 대폭 감면되기 때문이었다. 즉,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그들이 어서 파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이 대거 자취를 감추는 정반대 결과가 빚어진다. 안 그래도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다주택자 소유 물건들이 매물 목록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 결국 매도자를 징벌하겠다고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매매가에 전가돼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를 고통스럽게 하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하면 오른 세금이 매매가에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도 물건마저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봐야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날아갈 뿐이고 결국 회피한 것은 이렇게 가득 거치는 세금으로 선심성 예산 낭비 사업 표장사하고 공무원 늘리기, 조직 늘리기, 위원회, 산하기관 늘리기로 정권 공신들 한 자리씩 낙하산 내려보내는 문정권일 뿐이다. 기업가 박대하는 나라. 세계 최고율에 지킬 수 없는 기업 상속세를 매겨놓고 아무런 경영권 방어 장치도 갖추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한국이다. 기업인은 적대적 M&A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 경영권 방어와 지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세대 이전을 위한 합법적 경영 행위까지 정치 권력이 임의로 해석해 인민 재판하고 적폐로 몬다면 자본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투자를 최소화, 중단하는 길이 남을 뿐이다. 정치 권력을 위해 경제가 희생되고 회계 원칙이 뒤집히는 국가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OECD 상위권의 법인세에 더해 참여연대류의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종 기부금을 내라고 준조세를 뜯어가 실질 세금 부담은 최상위권이 된다.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하니 주면 또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라고 잡아넣는다. 국민소득과 부가가치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그나마도 150%의 시간 외 수당을 주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려 하면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주문이 늘고 인력이 필요할 때 사람을 추가로 썼다가 주문이 줄고 인력이 불필요해졌을 때 해고를 할 수 없으니 자연히 아웃소싱과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적폐 취급을 한다. 법인세 기부금 뜯긴 후의 돈으로 자본을 키운 기업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려 하면 다른 나라들에선 기업 실체를 온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데 이미 세금 내고 난 돈에서 또다시 세금을 걷어가는 이중과세로 다른 나라들에선 최소화하고 아예 폐지까지 하는 상속세를 한국에서만 부의 대물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긴다. 이러니 한 세대만 기업을 이전해도 그 기업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날려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져 기업 실체의 온전한 승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 지분 구조를 지키기 위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자회사 같은 합법적 절세 루트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쓰면 또 적폐의 범죄자인 양 기업인을 감옥에 가두려 한다. 외국에선 기업의 대대손손 승계를 장려하고 황금 의결권, 포이즌 필까지 넣어주는데 한국만 이렇게 기업의 승계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니 새로 투자할 돈이고 뭐고 자사주 소각하고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쓸 수밖에 없어 신규 투자고 뭐고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도 모르겠다.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생산 설비 배치와 화학물질 배합률까지 다 공개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한국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싶겠는가. 골치 아프게 기업 키우고 경영하느니 어느 정도 돈 벌었으면 그냥 외국 자본에 팔고 엑시트해 그 돈으로 사람 고용 최소화하고 정부 인허가권이나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건물 하나 사놓고 월세 받으며 사는 거다. 아니 건물 사봐야 기업이 줄어들어 사무실 수요도 적으면 공실 리스크 짊어질 수도 있으니 아예 오피스텔 분양을 해버리든가. 그리고 이렇게 쥔 현금은 한국이 아닌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되고 기업인에게 우호적인 유럽, 미국, 싱가포르로 투자한다. 이 정부가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순환되었을 돈이 차곡차곡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 덕분에 코로나 이전의 글로벌 호황 속에서도 이미 실업자 수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제조업 가동률, 1998년 IMF 이래 최악의 제조업 재고 비율, 한국만 홀로 추락하는 OECD 경기 선행지수, 전 세계 4% 성장에 한국만 3% 성장 같은 경제 파탄적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게 일자리를 다 없애놓고 일자리 대책을 하겠다고 딴소리다.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기업을 다 죽이고 정부로 커버하겠다는 건데 기업이 내는 세금이 화수분이고 언제까지 마르지 않을까. 성장 없이 소득 없다.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다. 일자리와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성장 주도 소득은 진리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다. 소득 주도 성장. 저 방식의 경제 성장은 매우 간단하다. A, B, C 세 사람만 사는 국가가 있다고 치고 실제로 무언가 생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A가 B에게 월급을 주고
B가 C에게 월급을 주고 다시 C가 A에게 그 돈으로 월급을 주는 꼴이다. 원천 부가가치는 하나도 생산된 게 없는데 A, B, C 간에 돈 돌리기만 해서 A, B, C의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는 기적의 논리다. 몇 번 돌리면 모두가 억대 연봉일 기세다. 실상은 누구도 잘 살게 되지 않았고 돈은 돌고 돌아 제자리에 있다. 경제 성장은 철저히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의 결과이지 돈 돌리기의 결과물이 아니다. 공무원 늘리기. 공공부문 일자리는 생산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위에서 신선 노름하며 그것을 쓰고 분배하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늘린다고 경제가 성장할 리가 있나.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민간 경제 활력만 더 떨어뜨린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들어갈 돈은 누가 주는데? 민간이 내는 세금이다. 그 세금 누가 내는데? 기업이 열심히 물건 만들어 외국에 팔고 해외 공사 수주하고 세계 시장 누비며 손님 데려와 벌어들인 돈으로 낸다. 막말로 공공이 뭔가 일을 하나 더하면 그 2배로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다. 공공은 200% 확률로 민간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유능한 인재가 민간을 외면하고 공기업으로 가면 바로 경제의 생산 원천인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한다. GDP의 P가 괜히 프로덕트인 줄 아는가. 결국 경제란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많은 생산, 즉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느냐로 굴러가는 거다. 생산 향상이 성장의 본질일 뿐 저렇게 돈 돌리기 하는 건 그냥 화폐 유통속도 MV는 PT. 결국 화폐란 금처럼 태환되는 게 아닌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숫자로 나타나는 화폐 환상이 발생하는 거고 실제 소득은 늘지도 않았는데 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지 수단이 될 수 없고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산물이며 이는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 이윤 인센티브에서 비롯될 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채 세상을 재단하고 끌고 나가려 하니 일자리는 멸종되고 사상 최대 실업자 수와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 수치를 찍는다. 글로벌 호황기에 한국만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25% 이상 뒤지고 오일 쇼크나 IMF 같은 특수 상황도 아닌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미국보다 뒤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옆 나라엔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한국엔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자는 폐업해야 한다는 정부와 지지자들 쉴드가 떨어지기 무섭게 최저임금을 받을 만한 경쟁력이 없는 근로자가 당연히 같은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이쯤 되면 잘못된 정책을 진작 파기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로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렸어야 하는데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간 정권의 위기가 오니 세금을 더 걷고 국고를 털기 시작한다. 고용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온갖 땜빵과 세금 낭비 대책을 내놓고 국고 54조 원을 허공으로 날린 결과물이 고작 집권 2년차 2018년 7월 일자리 증가 5,000개다. 전임자는 그 돈 안 쓰고도 50만 개였다. 전 전임자의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줄이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변 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하면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면서도 22조 원을 썼다. 22조 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던 문 정권의 과거 발언은 이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됐다. 올린 최저임금은 결국 한국에서 안 쓰고 본국으로 전액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한국인 세금 걷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줘서 해당 국들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꼴이다. 전임 2명의 대통령 9년간 개선되어 온 소득 분배 지표를 단 1년 만에 10년 전 노무현 시절 수준의 최악의 양극화로 벌려놓았다. 경쟁력 깎아먹는 최저임금 인상. 한국의 경쟁력의 원천은 패스트 팔로워이자 준수한 가성비지 혁신의 원천이라든가 고가의 상품이 아니다. 선도국이 높은 연구 개발비를 지출해 개발 생산하여 검증된 상품을 누구보다 빠르게 카피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품질은 준수한 수준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느 국가들이 넘보기 힘든 한국의 경쟁력이며 이것이 혁신 원천의 고가 전략으로 승부하는 일진 선진국과 낮은 원가율로 승부하는 신흥 산업국 사이에서 한국이 수익을 올리며 이진 선진국에 오르기까지 살아남아온 비결이었다. 결국 낮은 노동 생산성을 요소 투입 증대로 커버해오며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경제가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 비용의 증가 속도, 즉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추월하고 근로시간 상한제로 요소 투입량마저 줄이면 한국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이 일진 선진국들처럼 확실한 원천 기술력과 프랜차이즈, 노동 생산성을 확보한 국가라면 그래도 된다. 문제는 이진 선진국, 그 중에서도 선진국 진입사가 짧아 누적 자본 스톡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수준인데 일진 선진국 기준으로 근로와 복지 여건을 맞춰놓으면 한국이 갖고 있던 패스트 팔로워 카피캣, 가성비의 요소 중 절반은 떼어내고 경쟁하라는 꼴이다. 2018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9,045원이었다. 절대 수치로 세계 11위,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에 해당한다. 7,530원 아니었냐고? 아니다. 9,045원이다. 원래 국제 비교라는 것은 동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법제화하지 않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한국, 대만, 터키 3개국에만 있는데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매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한국의 최저시급만이 20% 과소 계상되어 보인다는 말이다. 게다가 한국엔 상여금이 존재한다. 본디 4대 보험료, 야근과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에 기업과 근로자 상호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잡지 않다가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이미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됐다. 그래서 통상임금 판결 때 예컨대 상여금 800%인 기업의 경우 몇 년치 야근과 연차 수당을 준 금액의 67%, 12개월분 중 8개월분을 근로자 전원에게 초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
상호 묵시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챙길 것만 챙겨간 꼴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사람 한 명을 1시간 더 쓸 때마다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은 예전 같으면 하루 8시간 썼을 직원을 이제 중간에 바쁘지 않은 2시간은 직원 없이 때운다. 남은 6시간도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쓰면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사실상 비용이 9,045원이 되니 7,530원에 맞추기 위해 3시간씩 2명을 다르게 쓰는 고육지책을 쓴다. 직원 없이 때우는 시간은 이제 사용자의 일가족을 쓰든가 사용자가 조금 더 일하면 그만이다. 최저임금에 취업하는 입장에선 더 손해다.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기는 이상적 시나리오대로라면 최저임금 수령자가 종전 160만 원보다 16.4% 인상된 186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자가 종전과 똑같은 시간만큼 그를 고용했다는 시나리오에서만 만족된다. 한국에서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세하다. 이미 알바생보다 편의점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적고 심지어 편의점 주인이 다른 데서 알바를 해서 알바생 급여를 메꿔줘야 할 정도의 사례가 발생한다. 알바생이야 그만두면 잃을 게 없지만 편의점 주인은 그만두면 원금 손실, 빚, 최악의 경우 파산이 남는다. 자영업과 한개 중소기업의 실정이 이러니 16.4%씩 인건비를 추가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주휴수당 20% 할증을 회피해 비용 인상 요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자기가 조금 더 일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예전이라면 한 사업장에서 8시간씩 일하며 중간에 점심도 먹고 한가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면서 하루 62,000원, 주 6일 근무 기준 월 160만 원을 받아왔던 것을 이제 3시간씩 두 사업장을 옮겨 일하면서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만 더 축내고 월 117만 원을 받게 생겼다. 2시간짜리 일자리 1개 더 구해서 8시간 노동량을 맞춰봐야 왕복 시간과 교통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월 156만 원이다. 일하는 시간은 같고 3개로 쪼개서 일하느라 수고로움만 늘었는데 월급은 4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시장은 쪼개기 고용과 인원의 최대한 슬림화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한계 사용자들 덕에 그들에게 고용됐던 저소득층의 소득만 더 줄어들고 실업률은 날로 상승하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에 잘못된 정책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보편타당하고 간단한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조세 정책을 샅샅이 파헤쳐본 집이 언제나 이긴다 였습니다. 부동산 역시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과도히 개입한 결과 오히려 가격은 폭등하고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 지금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매물은커녕 전세도 씨가 말라가고 청와대 요직에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조차 직보다는 집을 택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진짜 정책을 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리더의 부재가 아쉽고 국민들도 네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